안녕하세요. 김원수입니다. 청와대 김미겸 대변인은 어제 조선일보와 TV조선의 풍계리 폭파 취재비 1만 달러 보도, 풍계리 연막탄 보도, 한미정상회담 직후 국정원 평양행 기사를 거론하며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북한 관련 오보가 심각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조선 측은 풍계리 1만 달러 기사의 소스는 취재원 보호를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며 연막탄 기사는 온라인 뉴스팀의 착오였고 즉각 사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1만 달러 취재원 실제로 있을 수 있고 또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오보도 없는 언론은 없으니까요. 문제는 오보가 아니죠. 문제는 의도다. 조선은 모두가 조마조마하며 지켜보고 있는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실패하라고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 의도 없이 유독 조선만 이런 오보를 연속으로 낼 리가 있겠는가.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은 왜입니다. 조선은 왜 이런 강짜를 부리는 건가. 그들의 나라는 따로 있는 건가. 따로 있다면 대체 그곳은 어딘가 하는 게 제 의문입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특정 언론을 거론해, 특정 기사를 거론하는 건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에요. 네, 굉장히 세게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꼭지를 정확하게 따서 날짜까지 일별했습니다. 그게 이제 3개 정도 거론했는데 하나는 풍계리 폭파 취재비 1만 그렇죠. 달러. 네. 뭐 이건 뭐 다른 언론들도 사실이 아니다고. 네, 당사자 외신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요. 네. 현장에서 확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뭐 조선 측의 반론은 그런 취재원이 있다. 이메일도 있고 다만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공개할 수 없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풍계리 연막탄. 그러니까 폭파한 게 아니라 연막탄을 피웠을 뿐이다 하는 거는 심각한 오보인데요. 사실 이거는요. 이거를 이제 확인되지 않았는데 온라인 팀에서 실수로 착오를 했다 이겁니다. 뭐 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상한 거는 뭐 이런 오보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예.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우리 언론들이 오보 많이 냈어요. 예. 그 북한 관련 보도로 우리 언론에 의해서 죽은 사람 많습니다. 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많죠. 그렇긴 한데, 최근에 이 TV조선 혹은 뭐 조선일보 보도는, 뭐 취재를 하다 보면, 그리고 취재가 어려운 대상을, 으로 하다 보면 뭐 있을 수밖에 없는 오보, 이게 아니고, 뭐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 의도가 뭐냐? 네, 어제 청와대도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저랑 이야기가 그렇게 싫어요? 아니, 갑자기 목이 너무 안 좋아져서요. 예. TV조선 보도대로라면 북한은 상종 못할 존재다. 이렇게 사기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는. 잠깐만요. 예. 목을 좀 푸시고. 예. 어쨌든 잘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너무 노골적으로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오보에 대한 해명보다는 대체 왜 그러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본질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일반적으로라면 청와대가 소위 권력이 언론을 이렇게 질타하는 건 그 자체로 옳지 않다라고 해야 할 일인데 이번 경우는 이 특정 언론이 무슨 의도로 이러느냐, 왜 그러느냐 대체, 예.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풍경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18년 만에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방미를 하게 되는 건데요. 김영철 부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자, 목 상태로 봐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러네요. 네. 어제 정세현 전 장관이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셔가지고 이런 전망을 하셨어요.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 노동당 대남당 부위원장이죠. 부위원장이 곧 중국을 거쳐서 방식도 특정해서 얘기하셨는데 중국을 거쳐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데 만약에 방문한다면 뭐 사실상 협상 끝난 거다. 그렇게 그런 전망을 얘기하셨는데 그로부터 뭐 반나절 지나서 진짜로 딱 그대로 중국을 거쳐서. 네, 베이징 공항에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요. 중국을 거쳐서 미국을 방문했고, 이 정도 되면 뭐 정세현 전 장관은 예언자 수준에 등극하게 됩니다. 최근에 정세현 전 장관이 전체적으로, 짚어낸 대로 흘러가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큰 흐름상에서. 어쨌든, 그래서 정세현 전 장관의 어제 진단에 기초하여 얘기해 보자면, 뭐, 언론에서는 이제 협상을 하러 갔다고 하는데, 정세현 전 장관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협상이 끝난 거다. 갔다는 얘기는, 사실상 끝났다는 얘기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거겠죠, 그러면. 그 협상을 하러 갔다, 구체적으로 뭐, 디테일한 협상을 하러 갔다기보다는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메시지를 들고, 일종의 특사적으로 간 게 아닐까. 네, 그래서 만남이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김 부위원장이 지금 뉴욕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띄웠던 편지에 대한 답장이 아니겠냐는 식의 그런 내용도 뒤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렇죠. 확실한 답장에 감사한다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뭔가 뭐 친서를 들고 갔다든가 메시지를 들고 갈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협상하러 굳이 부위원장이 미국까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당장 그 통일각하고 판문점 뭡니까 평화의 싱가포르에서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디테일한 내용도 다 조절되고 있고 큰 틀의 합의 역시 전화로 하면 되는데 굳이 갔다는 얘기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고 이건 아마 지난 2000년인가요? 네, 2000년인데요. 그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조명록 북한군 차수가 18년 전에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거든요. 그때는 국방위원회의 장으로 공식적인 직함을 김정일 위원장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국방위원회 차수가 당시에 미국을 방문했죠. 그리고 나서 올브라이트가 답방을 했죠. 네, 연이어 찾아갔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그때 상호 불가침 조약, 뭐 평화 협정 같은 이야기 얘기했어요. 올브라이트. 그 지금의 폼페이오 역할이죠. 폼페이오 역할일 뿐만 아니라 실제 직위도 똑같습니다. 국무장관이었으니까요.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불가침 조약 혹은 뭐 평화협정 맺어지나 보다 했는데 한 달 있다가 부시가 당선됐죠. 부시가 당선되는 바람에 엘고가 실제 당시 득표는 더 많이 했는데 플로리다 주에서 이거는 나중에 그 연방 대법원에도 갔어요. 미국에. 굉장히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시끄러웠던 사안이었습니다. 이 선거를 아직도 부정선거라고 믿는 미국인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요 한 그 주에서의 선거 결과가 뒤집혔어요. 당시 플로리다 주지사가 부시 동생이었죠.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미국 국내 정치 덕분에 뒤집어졌었는데 비슷하게 지금 가는 겁니다. 비슷한 역할로 가는 것 같고요. 그때는 워싱턴을 바로 갔는데 그때는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번에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아마 바로 워싱턴을 부르는 건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네, 뉴욕에는 북한 채널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까지도 북미 간의 고위급 접촉이 열린 바가 있기 때문에 덜 부담스러운 지역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보자면 미국 입장에서는 핵을 불법적으로 보유한 미국의 고위급 그러니까 북한의 고위급 인사를 바로 워싱턴을 부를 수 없다.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네, 실제로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번에 일시적으로 풀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서 미국의 대통령을 안 만나는 것도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만나긴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을 해보는데 이건 정세현 전 장관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한 건 그분이 얘기하시면 다 맞기 때문에 자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3차로. 예. 뭐 그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요? 네, 남북이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고위급 회담의 대표단 명단을 어제 교환했습니다. 명단을 보면 이번 고위급 회담의 의제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동해선, 경의선 철도 연결과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는 뭐 열차 연결하는 거 다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차관이 네, 제2차관이 나가고요. 네, 포함된 걸 보면 기차를 연결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네, 북한에서도 철도성 부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철도 연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될 것 같고 철도 연결 이야기를 뉴스공장에서 또 다루기 시작해야 되겠네요. 자, 한동안 멈췄었는데 대화가. 그리고 아마도 이산가족 문제도 얘기할 것 같고요. 그 구성원들로 봐서. 네, 또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산림협약 그리고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구성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하긴 문체부가 들어왔으니까요. 예. 네, 노태강 차관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분이 여기 들어왔군요. 예. 이분이 나쁜 사람으로 찍혀가지고 잘린 분 아닙니까?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아주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요.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평창올림픽 주관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대표단으로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참. 자, 다음은요. 네,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중에는 세월호 사건의 재판부 배당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특정 재판장에게 맡기려는 내용이 쓰여 있더라고요. 경향신문이 보도하고 있는데 특별조사단이 이번 3차 조사 결과에 발표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문건 제목을 보면요. 140505 그러니까 2014년 5월 5일에 작성됐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월호 관련 적정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입니다. 문건에는 신광열 당시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해당 재판부에 세월호 참사 사건을 배당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신광열 당시 수석부장판사는 훗날 김관진, 임관빈 두 분을 풀어준 분이죠? 네, 지난해 12월 달에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있으면서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등에 관여되어 있던 두 사람을요. 구속 적부심이란 절차를 거쳐서 석방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석방은 지금까지도 말도 안 된다고 법원 내에서도 말들이 많은 그분이 신광열 부장판사고 이분한테 재판을 맡기는 게 어떤가 하는 문건.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현 사법부는 그게 뭐 통상적인 조정 절차 정도로 이해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건데요. 근데 저는 이거는 증거가 없으니까 이 의도에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이라 하고 넘어갔지만, 전 좀 이상합니다. 사실 이상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은 그냥 전산배당을 하는데 굳이 이 사건만 따로 사람을 특정해서 이 사람한테 맡기는 게 어떻겠냐고 검토를 했다는 자체가 저는 매우 수상한데, 왜냐하면 세월호가 당시 박근혜 정부에게 가진 의미, 얼마나 부담스러워했는지는. 책임론에 있어서 굉장히 떠나고 싶어 했던 바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문건을 작성한 곳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일선재판 지원이나 배당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건들을 만들어서요. 해당 사건들을 검토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통상적인 조정 정도로 판단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사안은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의도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왜 이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요. 특정 재판장의 이름까지도 언급되어 있다는 점도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후보로 검토되었던 목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 이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유달리 인천지법만 특정 재판장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천지법에 이 사람한테 맡기는 게 어떠냐라고 본인들 내부에서 의논을 해봤다는 거죠. 그걸 문건 남겨놓은 건데. 어쨌든 이분이 훗날 김관진 민감을 풀어준 길이 남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구속 적부심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장본인으로 지목되는 분이다. 네, 시점도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건이 쓰여진 게 2014년 5월 5일입니다. 그때가 기소하기 전이거든요. 기소하기 전에 보통 법원에서 배당을 연구한다라는 게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게요. 법조계의 보통의 시각입니다.
김관준 전, 당시 이제 국방장관 자격을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문제 삼아서 이제 사이버 사령부 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그렇죠. 구속 적부심이라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나가게 됐었는데요. 이분이 근데 요즘 뭐 하시나 모르겠네요. 네, 아마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참 시기를 잘 탄 분인데, 자, 궁금하네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예. 예, 관련된 소식 계속 전해드리면요. KTX 해고 승무원들이 어제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법정 경위들과 몸싸움까지 벌이다 대법정 안까지 뛰어갔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으로 달려간 이유가요. 지난 25일에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문건 때문인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2015년 2월 KTX 승무원 관련 재판 등을 미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거래하려고 했던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어제도 얘기했고 했는데 특히 그 KTX 승무원들이 가서 항의란 거, 해고 승무원들. 이게 왜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에 가서 항의를 했느냐. 저희가 조만간 이 해고 승무원들을 한번 모시겠습니다만은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코레일에서 직접 고용이 부담스러우니까, 네, 정규직으로. 당시 이제 비정규직 아웃소싱 한다면서 철도 유통이라고 하는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서 간접 고용을 했어요. 그러면 일은 물론 KTX에서 했죠. 예. 철도 유통에, 고용이 됐다고 해서 철도 유통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네, KTX 일을 다 했습니다. 예, 다 KTX에서 일을 했는데 고용의 형태만 그랬을 뿐인데 그래서 이제 1심, 2심에서는 실제로 승무원들을 사용한 측은 코레일이다 해서. 그러니까 코레일 직원이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한마디로 코레일 직원인데 공익의 형태가 있을 뿐이다. 1심, 2심은 그렇게 판결했고 그래서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이나 소송비를 다 받았어요. 이분들이.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걸 뒤집습니다. 네. 1, 2심 이겼으니까 당연히 3심까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미리 생활자금 같은 것들을 받았던 건데요. 그게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렇죠. 회사에서도 당연히 1심, 네. 2심 다 끝났기 때문에 다 지급도 했는데 이걸 뒤집습니다. 뒤집어가지고 이분들은 그동안에 받았던 미지급 임금을 다 토해내야 했고, 토해내야 했고,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철도 KTX가 아니라 철도 유통에 고용된 거다라고 1, 2심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코레일과 철도 유통, 코레일은 기차를 운전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철도 유통은 서비스를 한다. 마치 그 코레일과 철도 유통이 대등한 파트너사인 것처럼. 네, 그렇죠. 네. 그런 계약이 없어요. 네, 실제로 승무 안전 업무를 모두 했습니다. KTX 역승무원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판결을 내려서. 예.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요. 자살한 여자 승무원 분이 계시거든요. 그 돈을 돌려줘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결국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 사건까지 있었어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거의 10년을 쌓았는데 갑자기 대법원에서 이걸 뒤집으니까. 그런데 이 소위 KTX 건이 바로 거래 문건에 들어있다. 사례로. 그래서 이걸 제가 보기엔 이분들이 소송을 진행할 것 같아요. 다시. 예. 예, 받아들이기 힘든 재판 결과로 당연히 보입니다. 그때도 말이 안 된다고 했었죠. 근데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렇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판결들이 있었는데 유독 그런 사건들이 대부분 정권이 기뻐할 내용이었고, 예. 그게 지금 이번에 드러난 것이고. 예, 다 증거가 나와서요. 자, 거래를 시도하였다 정도고,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자꾸 고소고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하나 정도 더. 네, 자원외교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13억 조대 혈세 낭비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포함해서 당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혐의들은 몇백억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들은 몇십 조입니다. 합쳐놓으면. 예, 몇 조, 건당 몇 조씩이니까요. 이번에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다는 3건, 예, 이 3건만 합쳐도 6, 7, 8, 한 8, 9조 되겠군요. 예. 예, 13조라고 나오는데요. 13조예요? 예. 네.
아, 그렇군요. 예. 하베스트건, 그리고 볼레오건, 그리고 캐나다 웨스트컷 뱅크 가스 사업 관련된 겁니다. 대표적인 것만 3건을 했군요. 예. 이게 이제 하베스트 같은 경우는 4조를 투자한 다음에, 되돌려 받은 게 100억대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지금 회수한 게. 다 날아간 거죠, 예. 자, 이게 진짜 시작이다. 이게 진짜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비리 의혹들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방선거가 대략 2주 앞입니다. 해서 다시 한번 덩치 매치. 박시영 윈즈코리아 부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했던 거 그냥 다시 틀려고 그러다가 상황이 똑같아서요. 상황이 네네. 변화가 거의 없고, 예. 보통 이제 선거 요맘때쯤 되면 어딘가 변화가 생기긴 하는데, 네. 예. 요새는 한 달 전부터 계속 변화가 거의 없어가지고요. 재방송이 될 뻔했네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자체의 특징이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미 선거 판세가 굳어진 양상이었죠. 왜냐하면 인물 변수들이 가려집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1년 평가지만 정치권 전반에 대한 평가거든요. 1년 동안. 그래서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지난 대선 리턴 매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표심은 결정했다. 이슈가 크게 판세를 뒤집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구도에다가 이제 남북미 문제들이 돌아가면서. 그렇죠. 예. 지방선거가 왜냐하면 실제 남북미에서 이제 벌어진 일들이 워낙 예측을 불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막 스펙타클한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관심을 거의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6월 13일 선거일보다는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 더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14일은 또 월드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정은 다시 있기 힘듭니다, 정말. 네. 네. 그래서 할 말이 없으시면 다 들어가실랍니까?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그렇다 해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격전지라고 생각했는데 격전지는 아닌 것이 되었고 또, 격전지라고 하기에는 큰 변수가 없을 건 줄 알았는데 뒤집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경우가 네. 그리고 여기는 보나마나야 한 곳이 격차가 줄어든다든가. 그럼 몇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몇 군데 있죠. 예, 우선 경남이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첫 번 이 국면, 소위 이제 지방선거 얘기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여기가 최대의 격전지 내지는 관심 지역이 될 것이다. 네. 해왔는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관심 지역은 맞습니다. 네네. 그전에는 여론조사 해보면 대개 한 15%에서 20%포인트 정도 이제 김경수 후보가 좀 앞서가는 여론조사들이 네. 많이 발표됐는데 최근 지난 주말에 조사한 것들을 보면 되게 20%포인트에서 25%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졌어요. 격차가 좀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네. 이제 그 원인으로 보면 어쨌든 드루킹 사건이 이제 벌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다 보니까 김경수 후보에 대해서 대선 주자급으로 반열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초반부터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면 대선 주자, 잠재적인 대선 후보가 그렇죠.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다 보니까 인물 경쟁력 측면에서 김경수 후보가 절대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한 발 앞서가는 그런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상황에서는 상당히 김경수 후보가 안정적인 그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남 조사를 지켜보면은 유권자들이 과연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들어와. 특검이 됐습니다. 드루킹 특검.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경남 유권자들의 관심사를 물어보면 오히려 드루킹 관련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더 큰 관심이 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는데 이것이 자초됐더라면 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또 극적으로 또 연결됐거든요. 이어지는 바람에. 그냥 가는 것보다 관심이 더 높아졌어요. 더 높아진 근데 겁니다. 그 지점도 있지만 거기에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남북미 이 정상회담 국면에서 홍준표 대표의 반응, 이 막말,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바닥에서 그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그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환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폄훼했잖아요. 뭐 주사파 수문합의 뭐 이런 식으로 폄훼하다 위장 평화 공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번에 홍준표 진짜 심판을 해야겠구나 이런 정서가 퍼졌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경남에서 유권자 성향이 많이 변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대선에도 이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곳이 또 경남이기도 하거든요. 예. 거기는 졌습니다. 0.5인가.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선거와 역대 선거와 비교하면 민주당 후보가 많은 득표를 거둘 정도로 이 지역의 성향 자체가 변하고 있고 또 북미 정상회담하고는 다르게 드루킹 이 댓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지층들이 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위기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루킹 건이 처음 거론됐을 때 오히려 지지층이 더 집결해서 지지율이 더 올라갔었어요. 예. 그런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 이 지역이 이제 3분지계가 되어 있거든요. 김해권, 창원권 그리고 이 진주권이 중요한데 특히 중요한 것이 유권자가 가장 많은 창원권인데 이 지역에서의 기초단체장 선거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왜? 현직의 무소속 시장이 출마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표가 엇갈리게 되면 결국 타격을 받는 것은 김태우 후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또 중요한 거죠. 원래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무소속으로 그렇죠. 나왔죠. 예. 그런 문제도 탈락하고 있지만 나서. 네.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남 경제가. 조선업 무너졌죠. 그다음에 제조업들이 창원에 밀집돼 있는데 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 지점을 김경수 후보가 잘 건드린 겁니다. 처음부터 경제를 밀고 나갔죠. 맞습니다. 예. 공준용만 했어요. 공준용만. 예.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는 보수 성향이 강했고 우리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이 샤이 보수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유권자층이 있다는 것은 또 고려를 해봐야 예. 저도 뭐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2주 전 선거일 선거운동 들어가기 직전에 표심을 바꾸는 결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지난 대선 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20% 정도 됩니다. 20%. 유권자의 30%입니다. 네. 30% 정도는 2주 전에 표심을 결정한다. 그러나 그 30%가 한쪽 후보한테 싹 쏠리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후보 간의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벌어진 1, 2위 간에 그런 지역은 거의 판세가 바뀔 가능성은 없지만 영남권은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접전지라고 했었는데 현재까지 추세로는 관심지역 정도는 되는데 그러고 보면 접전이 이루어진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네. 접전지가 될 거라고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제주도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그리고 원희룡 현 도지사가 여론조사 초반에 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역전을 했어요. 여기서는. 네. 여기가 접전지입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그 지지율 격차가 그 적은 지역이 제주하고 네. 대구 경북입니다. 네네. 대구 경북도 한 자릿수로 좀 좁혀진 대구 경북도 예상치 못했는데 접전지가 됐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제주는 그동안에 문대림 후보 민주당 후보가 좀 앞서 있다가 최근 한 2, 3주 전부터 원희룡 후보가 역전을 해서 지금 원희룡 후보가 대체적으로 앞서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앞섭니다. 네, 그러니까 네거티브 공방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 의혹 제기들이 많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대림 후보가 좀 상처받은 측면이 있고 아직은 그래도 제주에서는 원희룡 후보에 대한 어떤 기대감, 보수의 어떤 희망, 차기 대선 후보의 어떤 보수 진영의 대표주자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지지율 변화의 특징을 보면 특히 제주 지역은 폭행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이 폭행 제2공항 후보자 간담회에서 벌어졌던 이 원희룡 폭행 사건이 후보의 뺨을 때리고 네네 폭행이 하나의 이 분기점이 됩니다. 그 이전과 이후에 원희룡 지사의 지지율이 달라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특징 자체가 이 접전 한계선이 더 하향한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전에는 관심 지역이 수도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관심 지역 한계선이 하향해 가지고 남부 지방으로 몰리고 다시
이 접전 한계에서는 더 밀려서 제주까지 갔고 더 밀릴 데는 없으니까요. 더 밀리면 이건 뭐 남진아이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는 이유 중에서 하나는 이번 선거가 워낙 후보자들 중심으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폭행이 발생하니까 오히려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또 폭언을 하게 되면은 그 정도는 관심을 가져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번 선거의 이 이슈를 성격을 보면 칙칙폭폭이다. 칙칙폭폭. 그러니까 폭행이나 폭언, 폭폭 오면은 좀 유권자들이 관심을 칙칙하게 가져주는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일.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공장장님. 이게 유권자들이 관심을 그 가져야 용어는 되는데. 처음 만드신 거죠, 좀 전에. 최초죠. 네. 근데 사실 단독입니다. 네. 제주 판세를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제가 그래서 볼 때는 제주 판세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면 제주에서 출생한 유권자들이 제주 지역에서 한 80% 가까이 되거든요. 정확하게 네. 70~80% 정도 응답을 하는데 이들이 일종의 이 원희룡 지사의 폭행 사건을 좀 어떤 감정적인 충격 이걸로 받아들였던 것이 큰 것이 폭행 사건 이후에 이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그거는 그런 지점 분명히 조금은 있습니다. 영향을 미친 건 있죠. 그 영향이 절대적인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으로 그 전에 네.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문대림 후보를 향해서 네. 부동산 그다음에 그 골프장 명예회원권 그건 민주당 관련해서. 경선 할 때부터 있었죠. 예,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원희룡 후보 측에 굉장히 공세적으로 공격을 했죠. 네. 이제 그 부분들이 쟁점화되면서 사실은 판이 약간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좀 더 벌어진 측면이 있지만 그게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 20~30%가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을 문대림 후보가 얼마나 다시 결속을 시키느냐. 여기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경선 내에서 경선 시에 입었던 상처 이걸 극복하지 못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조직도 흡수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네, 그런 있긴 얘기도 합니다. 예. 저도 이제 뭐 민주당 쪽의 상황은 이해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지만 후보는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원희룡 지사가 무소속이거든요. 예. 또 현직 지사로서의 평가가 아주 나쁜 편도 아니기 때문에 무소속이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예, 지금. 무소속을 선택한 것도 정치적 저는 대결을 벗어난 거죠. 예, 네. 정당 지지와는 상관없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후보를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보는 그런 동기부여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네. 문대림 후보가 자신의 뺨을 때립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칙칙폭폭이면. 그냥 제 뺨을 때리겠습니다. 네. 여하간 2주 남긴 했지만 뭐 2주 사이에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고 여론조사와 네.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도 많긴 하나 제주가 현재 그 원희룡 현 지사가 원희룡 후보가 앞서가는 거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근데 큰 격차는 아니고 한 자릿수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래서 접전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구가 이제 접전지라고 할 수 있을 여기가 한 자리예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지금 영남에서는 사실은 큰 전선이 또한 전선이 뭐냐면 수도권과 달리 이 특정 정당 자유한국당 계열이 독식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전에. 이 세력 교체론 그러니까 세력 교체론과 여당 견제론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거죠. 한번 특정 정당이 독식을 했는데 그동안 우리 지역에 발전이 뭐가 있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울경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에서도 심각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를 결과로 보면 바뀌어야 한다. 이런 어떤 여론이 굉장히 높거든요. 박과 열풍이 대구 경북도 상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구 경북 지역의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중도층의 변화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대구 경북 지역의 보수성을 특징화했던 것은 주로 안보 문제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 성향을 띄었지만 지금은 안보 문제가 상당히 해소됐거든요. 저는 바로 그 강원도가 안보 문제를 핵심으로 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예. 전체 지역으로 보자면 가장 안전한 제일 밑에 있는 왜 대구 경북이 안보 문제를 시대적인 부분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물론 저도 다르긴 그 부분을 한데요. 눈여겨보기는 했는데 오히려 접경 지역이 그럴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서울보다도 더 강한 안보 문제에 있어서 보수성은 그동안 관련된 안보 정책도 이 지역을 사실상 지배해왔던 특정 정당의 안보 시각이 유권자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측면에 네. 박정희 향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 효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때가 대구 경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냉전적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보수층들이 있거든요. 영남에. 특히 이제 TK의 그 보수층들 일부가 좀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12일 날 잘 끝난다면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쪽의 민주당 관계자들은 5%포인트 안으로 좁혀질 가능성도 있다. 역전 가능하다는 얘기까지는 아직은 그런 정도는 못 들어봤는데요. 예. 근데 이제 한 자릿수 이내로 끝낼 수 있다. 네. 여기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목표치가 그겁니까? 역전 가능성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 지역도 아직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식 선거운동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선거운동 공식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는 좀 중도층, 부동층의 비율이 어느 정도는 있는 편입니다. 근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이쪽에서도 이 한국당의 조직력이 상당히 또 발동할 수 있거든요. 위기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많이 띄게 되죠. 네. 압도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도 무소속 후보들이 약진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기초단체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가 자기 사람들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상당히 반발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 밑바닥에 흔들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알죠, 물론. 네. 그거보다 좀 더 재밌는 얘기는 없나요? 칙칙폭폭처럼.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방선거 이유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가장 보수 세력의 보루라고 여겨졌던 TK도 위태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어떻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사실 이걸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전국적으로 그 지자체장은 제주와 대구가 한 자릿수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경북까지. 예, 대구 경북까지. 예.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그러니까 거론하지 않은 지역은 두 자릿수 10%에서 20% 정도. 심지어는 거의 30% 가까이. 대부분 다 20% 이상. 예. 그렇게 격차가 벌어져서 지금 분석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보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보선은 12곳인데. 12곳이고 민주당이 이제 후보 한 명을 안 냈죠. 그 11곳에 김천을 안 냈고요. 경북 김천. 그 민주당에서는 주말에 조사들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언론사들이 아직 이 지역들을 조사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광역단체장 선거 흐름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한다라는 어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최소가 9석이고요. 최대 11석까지. 목표치가 그렇게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측은 이렇게 한다는데, 목표치를. 그래서 목표치는 9 플러스 알파. 가장 매직 넘버는 9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9가 되면은 여당으로서는 안정적인 보궐선거, 재보궐선거에서의 의석 확보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두 자릿수가 되면은 이번 이 지방선거의 결과도 있겠지만 이 미니 총선의 결과를 가지고서 향후 전국 운영이 이제 주도를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 여부에 또 가늠자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지금 이 재보궐선거도 더더욱 유권자들에게 잘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요소인데 더 안 알려지고 있어요. 네네. 이거보다 더 안 알려진 것은 교육감 선거입니다. 정말 너무 깜깜입니다. 깜깜이. 이래서 재보궐선거를 저는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 워낙 영향력이 커서요. 근데 저는 이미 8곳 정도는 그러니까 김천까지 포함하면 9곳은 이미 판이 끝났고요. 나머지 3지역 정도가 변수인데 세 지역이 어디 제천 단양 하고요. 어디요? 충북 제천 단양. 충북 제천. 그다음에 울산 북구, 해운대 울, 부산 이 3곳 정도가 남아있는 어떤 지역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이 최소 10석은 건져갈 거다. 그리고 전망하신다. 최대 11석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게 도움이 안 되시네요. 접전이라 그래야. 가뜩이나 접전이 없는데 접전이라 그래야 여론조사도 좀 의뢰를 하실 텐데 반정을 해버리시니까 모든 이 정말 먹고 살 길이 막혀버립니다. 근데 이 재보궐선거를 보면은 다른 재보궐선거와 다르게 지방선거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평상시에 재보궐보다는 높겠죠. 걱정했던 것이 주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만 재보궐선거에 나와서 결과가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젊은 세대들도 적어도 절반 가까이 또는 그 이상 참여를 하게 되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 그리고 이 지역에서 여전히 후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광역단체장도 있겠지만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 왜냐하면 지금 7, 8장의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투표자들은 바쁩니다. 이걸 좀 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재보궐지역은 네. 8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사람들 이름 다 몰라요. 예. 교육감도 있어요, 교육감. 네. 교육감은 더더군다나 번호도 없습니다. 네. 번호도 없어가지고. 멘붕입니다, 멘붕.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의 예를 들어 진보적 성향이다, 보수적 성향이다. 그럼 보수적 성향의 교육감 후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름을. 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찾기 어렵습니다. 진영의 대표 선수들을 기억하고 투표장에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유권자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공보를 보고서 공보도 너무 많이 이야기가 많거든요. 좀 간추려서 나는 뭘 보고 좀 후보를 선택하겠다. 이걸 기준으로 좀 미리 선택을 하고 투표장으로 가는 것도 근데 유권자들이 현명합니다. 네. 다 판단하고 투표장에 갑니다. 그 자리에 가서 고민하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사실. 그렇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 후보들이 걱정을 많이 해야 돼요. 네. 다른 곳은 그나마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을 정하면 네. 정당의 번호를 따라 투표하면 되는데 교육감은 아시다시피 지난 지방선거부터 번호가 없습니다. 번호가 없으니까 본인의 성향에 맞는 교육감을 찾아서 네. 근데 찾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육감 후보 이름 앞에 나는 보수 후보 이렇게 안 써 있으니까 나는 진보 후보. 이게 세력에 대한 호감도가 약간의 엇비슷할 때는 인물 변수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세력에 대한 호감도의 격차 확 기울어지잖아요. 그럼 인물 변수가 뒤집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후자 쪽인 거죠. 세력, 그러니까 민주당 문재인 집권 세력과 홍준표를 대표하는 야당 세력에 대한 호감도 자체가 확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 자체가 싹쓸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꼭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건가 또는 교육감을 선출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건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혹은 교육감에도 번호를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깜깜이 선거가 되는데 기호를 부여하다 보면은 이게 추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당 추천이 안 되기 때문에 또는 정당 순서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서 저는 교육감 선거만큼은 감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감으로 하는 거 아니죠. 예. 그런데 따져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지역에서 교육감 후보가 누가 나온지도 그러니까 교육감 후보 선거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줄 알아도 그 후보들의 성향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은 첫 번째 있으면 예를 들어서 1번이다 생각하고 두 번째 있으면 2번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맞습니다. 돌아가거든요, 이게. 이게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이게 로테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은 분들, 그 보수나 진보 진영 각 진영의 대표 주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지금 전체 지방선거를 보면은 빅데이터상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정상회담 또 트럼프 대통령 쪽에 많이 가 있는데 아무리 싱가포르 쪽이 6월 10일 날 관심이 가더라도 싱가포르, 데드폴 아닙니다. 싱가포르. 그래서 싱가포르의 관심을 조금 거두어서 자기 지역의 교육감 또 지방선거 출마자들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답형을 해 주십시오. 안철수, 김문수 단일화 됩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딱 한마디만 하면 30억 이상 돈을 쏟아붓는 선거거든요. 차량이나 이런 것들. 그렇게 길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시간이 없습니다. 힘들 것이다. 네. 자, 그러면 단일화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미치긴 하지만 영남권에 제한적이다. 수도권이나 충청 이미 결정됐다. 그렇군요. 네. 자, 물어볼 게 없네요. 단답형 좋은데요. 네. 예? 단답형. 단답형으로 해야지. 네. 본부장님이 이상한 드립을 안 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모시겠습니다. 박시영, 배종찬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요즘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불과 일주일 사이에 만났는데 일주일 사이에 뒤집어졌다가 바로 잡혔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이에. 일주일 전에 대표님하고 제가 나눈 이야기가 풍계리에 우리 기자가 가냐 마냐. 네. 그거였어요. 그때는 사안에 크게 그 정도였거든요. 가느냐 마느냐. 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간다면 북한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예. 지금은 풍계리에 갔다 온 기자들은 다 잊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기자들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취소를 해버리고 취소 뉴스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놀랬죠. 올 것이 왔구나. 이런 파동이 중간에
한 번 있을 거라는 예상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 그러면서도 말 끝이 아주 묘해서 그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뭐 헤어지자 이러면서 우린 결코 헤어질 수 없어 뭐 이런 뉘앙스도 마음 바뀌면 연락해. 예. 결혼하지 말자 해놓고 예식장 예약은 그대로 살려두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이었죠. 트루맨 쇼가 아니라 트럼프 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풀리는 과정도 굉장히 극적이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까? 네, 푸는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 더 강력히 피력됐다고 보이고요. 네. 사실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깜짝 쇼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김정은 위원장에서 제안됐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한국을 통해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내는 북미 그 1차가 그랬는데 2차도 결국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한국을 통해서 실현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일종의 비무장지대 DMZ 역할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DMZ 역할을 하고 있는. 아 그렇군요. 예. 네. 멋있는 표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양측의 어떤 그 만남과 합의를 갖다가 끌어내는 데서 상당히 큰 역할을 갖다가 더 하고 있다. 지렛대로 나를 써다 이거 아닙니까? 네. 예. 실제로 지렛대로 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 가서 나를 지렛대로 써라 이렇게 한 거니까요. 트럼프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일견 얼핏 이렇게 취소된 것처럼 얘기됐을 때 저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그리고 불신은 살아있다 생각했는데 결국에 더 큰 역할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2차 정상회담 속보 떴을 때 굉장히 짜릿했습니다 이거. 그렇죠. 예. 아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그전에는 대부분 한라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상회담이라는 게 오랜 시간에 걸친 준비 과정과 뭐 의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제 조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전화해줘 내일 봐 알았어 이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게 정상적인 정상회담이죠. 남북 간에는. 남북 간에 그동안에 양복 입고 뭐 만났다면 이번에는 평상복으로 만났는데 다음에는 보십시오. 반바지 입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슬리퍼 신고. 그렇죠. 자꾸 전화하지 마. 겨울에 발 담그고서 이렇게 바위에 앉아가 얘기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번개였어, 번개. 예. 저는 그래서 내용을 떠나서 만났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였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거기서 뉴스가 끝나지 않고 바로 이어서 북미 간 판문점에서 만나고 있어. 속보도 짜릿했습니다. 아주. 예. 완전한 롤러코스터였죠. 이게 근데 불과 2박 3일 사이에. 그러니까 지난주 풍계리 기자 가냐 마냐가 잊혀질 수밖에 없죠. 풍계리 기자들 좀 안 됐습니다, 저는. 갔다 온 기자. 안 그랬으면 지금 풍계리 갔다 온 기자들이 다 인터뷰 대상이 됐을 거거든요. 모든 언론이 다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압도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현재 김영철 부위원장이요.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만나러 이제 미국 간 것도 그런 이제 2000년이니까 18년 전이죠. 조명록 차수가 울브라이트를 만나고 그다음에 이어서 워싱턴 가가지고 클린턴 만나고 그다음에 울브라이트가 울브라이트가 평양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월 10일 이전에 폼페이오가 평양 가서 지금 김영철이 미국 간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평양 가서 김정은 위원까지 만나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죠. 그것이 바로 두 사람이 직접 만나는 김정은 트럼프의 만남 직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어떤 그런 과정이 되고 있죠.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긴 만나겠죠. 거기까지 갔는데. 만나겠죠. 내 편지에 대한 답이 왔다라고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걸로 봐서는. 특사 자격으로 한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폼페이오만 만나고 온다는 게 모양도 안 나지 않습니까? 일단은 폼페이오하고 만나는 거는 의례적인 만남은 아닙니다. 만나서 협상을 할 거고 협상이 마음에 드는 어떤 결과에 도달할 경우에는 트럼프까지 만나는 그런 어떤 일정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 큰 틀의 형식만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인 사람을 보내서 답장을 보내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폼페이오 한 번 더 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답장에 대해서 고맙다 인사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에서 보자 뭐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그 편지, 사실 네. 그 편지는 절교서는 비슷한 편지였는데 네. 그에 대한 답이 김영철을 통해서 갔다기보다는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네.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만났을 때 남북 간의 얘기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국내에서는 발표 안 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전달을 했거든요. 예, 도보다리 이야기 예, 뭐. 예,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비공개로 아마 전달됐을 것 같아요. 전달되는 형식을 공개 안 했거든요. 예. 미국 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김정은의 메시지를 트럼프에게 전달했고 그 결과가 지금 이루어지는 일련의 일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편으로 참 뻔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본인이 전 세계를 주목시켜가지고 취소 편지를 띄웠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러면 그걸 다 뒤집는 거 아닙니까? 그 행사가 준비가 잘 되고 있고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에 걸맞는 수준의 또 형식으로 다시 재개하기로 하였다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재개하기로 하였다는 거는 그냥 수르르르 지나가고 있어요. 수르르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게 이제 그 트럼프식의 협상의 기술인지는 모르겠는데 일종의 그렇죠. 예.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이벤트를 크게 때려서 취소한다고 해놓고 그럼 재개한다는 거는 그냥 당연한 듯이 주르르르 지나가고 있어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형식적으로도 그럼 대통령이 말인데 그럼 다시 그 정도로 뒤집는 정도의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되지 않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기 말에 그렇게 목매이지 않는 거죠. 자기 한 말에. 거의 인생관이 이제 좌우명이 이제 무소불위, 안하무인, 잘 됐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네. 사실은 그런 또 성격 때문에 네. 또 그런 자신감 때문에 미국 지금 집권층 내에 팽배한 북한에 대한 불신과 회의론을 맞습니다. 뚫고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갖다가 예상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 모든 걸 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미국의 여론이나 혹은 워싱턴의 분위기나 혹은 백악관의 분위기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대단합니다. 뻔뻔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그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던 건 분명합니다. 네, 분명하죠.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랑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엎어져도 진작에 엎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대가 인물을 만든다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세 사람의 어떤 위치 존재가 현재의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역사적 진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 2박 3일 동안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으니 한 가지 불안한 것은 앞으로도 열흘 이상 남았는데 그렇죠. 2박 3일 사이 이 정도 벌어졌는데 열흘이면 이거 5번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만 안 왔으면 좋겠지만 마지막까지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트럼프를 만나고 다시 폼페이오가 평양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두 사람이 6월 12일 날 예정대로 만나고 그리고 그것이 하루 정도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가는 비행기 탔다는 순간까지도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통상적인 경우라면은 지금은 이미 안심하고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어서 조마조마하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반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본은 지금 이제 일단 패싱 당한 건 사실인 것이고 그 속에서도 뭔가를 이제 자기들을 지금 일본 내에서도 북의 이제 한반도의 평화 기조가 이렇게 확실시되면서 이 동북아 위기론을 갖다가 오히려 자기들의 집권 기반으로 밀고 나갔던 아베 정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건. 미국으로 달려가서 미일 정상회담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자기들도 뭔가 무대 위에 있지는 않지만 극장 안에는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하겠죠. 또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가기 전에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미국에 가서 또 미일 정상회담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급하긴 급합니다 지금 그쪽이 굉장히. 예, 급하죠. 예. 근데 이게 중간에 속내를 너무 드러내는 바람에. 근데 사실 일본은 자업자득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정전협정 당사자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리고 예. 또 남북 화해를 내내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잘 안 되기를 그때 찬물 떠놓고 기도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과정에서 자기들이 나설 계제가 안 되는 거죠. 속내가 너무 드러나 버렸어요. 이번에 트럼프 취소 소환 나오자마자 취소 지지한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취소 지지한다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과의 어떤 기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네. 그다음에 아마 남는 문제로서 이제 북미 수교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북일 수교라거나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묵은 숙제가 이제 표면 위로 떠오르겠죠. 중국도 불만이 많은가 봅니다. 요새 나오는 보도를 보면 아니 중국 우리가 방해하려고 한 거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중국이 배후에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보도가 나오는 것에서 중국은 불만인가 보더라고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방향 자체가 중국이 원하던 것이에요. 네. 한반도의 일단 비핵화는 중국이 원하는 거죠. 비핵화나 한반도의 어떤 전쟁 위기 같은 것들이 해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만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지는 걸 미국이 계속 견제하는 예. 북한하고 대화하면서도 간혹 잊었다 싶을 때는 또 다시 한번 견제하고 예. 중국을 향해서 잽을 날린다거나 하는 예. 계속 이제 견제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그만큼 이제 중국의 역할이 새로운 역할이 동북아에서 이렇게 제기될 수 있다는 걸 또 한편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으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중국 때문에 취소했다라는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1차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죠? 그건 중국에 대한 위협 사격 정도이지 네. 가까이 오지 마. 네. 좀 떨어져 있어라는 위협 사격이지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각종 긴계관 등등의 성명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것도 핑계인 것 같고요. 예. 예. 전체적으로는 미국 내의 부정적인 여론을 향해서도 한 방 던진 것 같고. 예. 그럼 내가 엎을까? 뭐 이런 미국 부정적인 내부 여론을 향해서도 한 번 던진 것 같고. 또. 그리고 비핵화와 또 체제 보장 약 두 주제가 다 이행 단계라는 게 있는 것인데 예. 이행 속도와 단계 그걸 조절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러 차례 난관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것도 같고요. 그 신경의 일환이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회담 중단 내지 취소로 이게 돌출된 거죠. 협박 한 번 한 거죠. 엎어버릴까? 예, 이렇게. 북한이 하면 벼랑 끝 전술, 미국이 하면 거래의 기술, 이렇게 불러주는 건데 똑같은 겁니다, 지금 사실은. 네. 속성은. 유리한 고지에 쓰기 위해서. 유리한 고지에 한번 섰다가 근데 이제 북한 혹은 남한 함께 잘 돌파했어요.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승부수였는데 잘 돌파했습니다. 참 다행이고. 자, 그러면 국내 정치로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예, 국제 정치는 여기까지 하고. 최근에 가장 핫한 것은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네.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고초를 많이 당하셨죠. 예, 저도 양승태 대법원에서 예. 의원직 상실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남을 같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야, 저 판결은 너무 이상하지 않아? 하는 판결들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뭐 법리의 문제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측과 저거 이상하다. 저거 정치적 입김이 있는 거 아닌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그 의구심이 맞았다. 예. 예. 이번에 가장 놀라운 이번에 밝혀진 보고서. 예.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이제 드러난 양승태 대법원 법원 행정실에서 만든 보고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예. 그건 뭐 청와대하고 얘기해가지고 판결 결과를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와대 요구를 받아들여서 판결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상고법원 설치 등의 어떤 이해관계 걸린 문제를 갖다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래서 양측이 윈윈되는 결과 뭐 이런 이게 좀
이게 지금 어떤 회사와 회사 사이에서 어떤 그 뭐 거래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인데. 명백한 그 판결에 대한 사전 조율이죠, 이건. 네. 예. 그 문구대로라면. 근데 그건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네. 문건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거죠. 조율한 거죠. 그래서 이번 조사가 사실은 3차 조사입니다. 예. 1차 조사, 2차 조사, 추가 조사까지 있었고 그걸로도 의기시키지 않은 3차 조사인데 3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 결과는 그냥 내부 징계 등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그랬죠. 예. 여기서 대법원장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은 검찰에 수사 의뢰할 수도 있다. 네. 고발할 수도 있다라고 했고 누가 보더라도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차례나 조사를 거부했어요. 뭐 일부러 외국에 피신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대법원이 사법부의 이름으로 혹은 법원 행정처의 이름으로 검찰에 고발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가 전직 대법원장을 검찰 고발한 적이 있느냐. 없다. 그게 안 하는 게 정상이죠. 할 일이 없는 게 정상인데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니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검찰도 곤혹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네. 검찰도 뻔히 앞으로 만나야 할, 항상 만나는 직장이 거기지 않습니까, 사실? 사법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전직 수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직 검찰총장을 수사하는 일은 있어도 전직 대법원장을 수사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지금 이 대법원 그 건물 예. 그 본관 출입구로 들어가면은 큰 홀이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른바 정의의 여신 DK상이 있는데 다른 나라 DK상은 보면 한 손에 칼을 들고 눈은 가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DK상은 칼 안 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책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눈도 안 가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눈 가린다는 얘기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누구는 묻지 않겠다는데 안 가리고 있다는 얘기는 니 눕고 너가 아버지 뭐 하노. 그리고 청와대는 뭐라 하드노. 뭐 그러고 있는 상황. 그 백이 누구노 이런 그렇죠. 거죠. 마치 그 상의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한국식 그 DK상이 그렇게 해석될 수도 그리고 칼을 안 들고 있어요. 엄정하게 처단하겠다가 아니라 책을 들고 있어요. 이건 청와대에서 온 메시지가 뭔가 보고 있는 거야. 그런 일이 딱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그 사례들도 보면 KTX 승무원 정리해온 사건. 아, 이것도 정말 이 승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일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판결이 이제 그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면서 그동안에 앞선 판결 때문에 받은 그 임금 다 토해냈죠. 예. 그 개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환수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살한 분까지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개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12년 동안 싸워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드디어 1심, 2심 이기고 급여도 받고 했는데 그 합쳐놓으면 몇천만 원 될 텐데 몇천만 원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대법원 판결 내가지고 미치는 거죠, 정말. 예. 근데 이게 소위 이제 거래의 그 대상이 되는 사건이라고 적시되어 있으니까요. 네. 문서에. 이 사건, 전교조 사건, 그 다음에 통진당 사건, 이런 사건들, 의심했던 사건들, 이상하다, 절차도 이상하고 결과도 이상하다고 하는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원장의.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OECD 그 가입국 중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이 통계가 계속 나오는 나라인데 지금 그 바닥에서 더 추락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개별 판사들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는 이제 대법원장이 원장이 직접 그랬다고 하는 거니까요 지금. 예. 이분이 그러면 법정에 쓸 거라고 보십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아마 전 세계에서 아마 이런 일은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이런 경우는 진짜 없었던 걸로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돈을 마피아로부터 많이 먹은 남미에 무슨 대법원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뉴스는 본 기억이 없거든요. 네, 대법원장이 사건을 당시의 현직 대통령 청와대와 거래해가지고 요런 사건 원하는 대로 해줬으니까 사법부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대단히 이례적이고 가슴 아프고 참 충격적인 일이긴 하지만은 검찰 수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 상태가 그대로 두면요. 법원이 아무리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려도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이거는 전 엄벌에 쳐야 된다고 보는데, 예. 법적으로는 제가 뭐 직권남용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합니다. 예. 자기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권이 좋아하도록 판결이 나도록 잘 조율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내용이. 네. 그래 놓고 그런 판결들을 들고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 참. 그 문서 중에 보면은 사법부의 입장, 네. 대법원의 입장, VIP 대통령을 가리켜 VIP의 입장, 네. 그 다음에 BH의 견해 네. 이런 식으로 다 도표로 만들어 가지고 윈윈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작전 계획까지 나와 있는 그 범죄 현장이 그대로 다 들켜버리는 사안입니다. 공부는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문서는 잘 만든더라고요. 표도 깔끔하고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보면. 그리고 약간 고등학교 학급회의 같은 기분도 좀 듭니다. 읽다 보면. 예. 고등학교 학급회의를 좀 더 어려운 용어를 쓰고, 예. 그래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읽다 보면. 우리 반이 이런데 저 반은 이렇다. 교장 선생님도 잘 말해가지고 우리 반이 뭘 더 많이 얻어와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지금 드러난 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아직 제목만 알고 열어보지 못한 문서가 더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공개된 문서조차도 다 뭔가면 모든 문서를 다 열람하면서 나온 결과가 아니고 몇 개의 단어 BH라거나 맞습니다. VIP라거나 맞습니다. 집어넣어가지고 검색해서 걸려던 거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하면 더 많은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대법원장이 그 포토라인에 쓴 적은 없긴 한데 기억해보면 대통령도 쓰는 마당이에요. 예, 잘못했으면. 잘못한 게 뭐 거의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조사가 아니라 수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예, 네. 생각이 들고. 지방선거에 혹시 변수 같은 거 있다고 보십니까? 큰 변수 남은 게 이런 게 있다든가.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2부에서 지방선거 변수가 그렇게 크게 안 보인다. 변수가 있다면은 대구 경북까지 무너지느냐 마느냐. 네. 뭐 특히 대구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선거 기간이 이제 2주나 남았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이제 그 북미 회담 같은 그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미 회담에 둘째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죠? 아직 살아있는 예. 변수죠. 예. 문재인 대통령은 보니까 이제 이게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은 일이 벌어지니까 종전선언에도 빨리 해버리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 종전선언이 법률적인 구속력은 안 가지지만 조약도 아니고 그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뭔가 일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예, 종전선언은 사실은 북한에게 체제 보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어떤 위협 요소를 감소시키는 점에서는 굉장히 상징적 조치이고요. 그렇죠. 그것이 결국에 이루어지면은 기초해서 그 종전협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종전협정은 미국 상원을 통과해야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미 합중국이라는 국가가 보장하는 정권이 바뀌어서 체제 보장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비핵화를 갖다가 1, 2년 내에 하자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입장은. 순식간에 해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체제 보장도 1, 2년 내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스케줄을 감안한다면은 올해 7월 정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3자가 맞는 남북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옵션은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원하는 것 같아요. 빨리 해버리자, 속도전으로. 예. 거기에 중국이 안 끼면 또 어떻게 될지. 일단 선언에는 중국은 이미 미국과 수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미국하고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색한 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협정을 맺을 때는 그 정전협정의 당사자에 중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대체하는 협정에는 중국이 포함될 수 있다. 또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종전선언에는 아마 중국은 현재 넣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선언은 정치적인 거니까요. 네. 그거 그냥 싱가포르에서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으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딴 생각할까 봐요. 자, 마지막으로 나오신 김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정의당
한마디 하시고 가셔야죠. 아주 지방선거까지 이제 그렇군요. 지방선거일 날이 수요일이군요.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까지는 한 주 남았습니다. 나오시는 날이. 그렇네요. 예. 뭐 메시지를 하나 주시고 가시죠 이제. 예.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 이후 첫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아마 판세가 촛불 이후 첫 대선처럼 비슷한 판세로 나타날 걸로 예상되는데요. 예. 예,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 자리에 누가 들어서야 되느냐. 민주당이 제1야당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제1야당을 교체하는 것이 그 촛불 정신을 갖다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으로 이렇게 그 발전시키는 일이 될 것이고 지금 정의당은 정당 투표에서 자유한국당의 위치에서는 그것이 지금 최대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1야당을 교체하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은 8표, 없는 지역은 7표거든요. 네. 7표 중에 3표 이상. 3표 이상. 좀 나눠서. 그렇죠. 네. 이게 7표를 갖고 있는데 전부 다 뭐 정기예금 들거나 정기적금 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일부는 이제 분산 투자하는 게 알겠습니다. 예, 투자 효과가 더 높을 것입니다. 자, 지방선거의 정의당 캐치프레이즈는 야당 교체. 예. 그리고 7개 중에 3개 정도 주라 이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정상회담 관련한 문자 많이 와 있습니다. 판문점에 사우나 하나 만들어자. 그래서 남북 정상이 반바지나 사우나 가운 입고 만나 자주자주 회담하도록. 좋은 아이디어네요. 핀란드식 사우나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고요. 그리고 덩치 매치에 칙칙폭폭 문자도 꽤 있었습니다. 네. 유치한데 웃기다고. 그분의 방식이죠. 분명히 유치한데 또 동시에 분명히 웃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보자. 북한, 저희가, 약 한 달여 전부터 만든 코너입니다. 아니면 2달 다 돼가는군요. 3주 연속 모시는 분입니다. 데일리 NK의 강미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공장 나오고 나서, 여기저기서 연락 많이 오죠? 여기저기서 전화도 많이 오고요. 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좀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제 아마 주변에서 또 강미진 기자라고 이렇게 조금씩 알려졌나니까 뉴스공장 강팬인데 뉴스공장 나고 뭐 다스베이다에서도 나오냐고. 네. 많이 들으십니다. 잘하셔야 돼요 이제. 자, 오늘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변 국가에 대한 인식. 네. 최근에 이제 미국이고 일본이고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선 북미 정상회담 여기에 대한 관심을 한번 여쭤볼게요. 북한은 미국을 승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가장 나쁜 짐승이 승냥이라면서요. 철천지 원수라고 하죠. 철천지 원수 승냥이. 백년 숙족이라고 하죠. 백년 숙족. 네. 승냥이 말고 나쁜 짐승이 또 뭐 있습니까? 여우가 있죠. 여우. 네. 여우는 어디입니까? 일본이죠. 자, 승냥이는 미국, 여우는 일본인데 우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제가 다른 탈북자분한테 들었는데 남북 정상회담보다 훨씬 적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아예 관심을 안 두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통화를 하는 주민들도 북미 회담에 대해서 가면 그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냐. 네. 우리 남북 회담만 알면 되지. 네. 미국하고 회담하는 거는 미국 놈들한테 너무 속았기 때문에. 잘 안 믿는다. 네. 그러니까요. 그거 의외였어요. 지금 남쪽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중요하고 판문점 선언도 굉장했지만
결국은 북미가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거기서 끝을 내야 한다. 관심이 크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그 며칠 전에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북미 정상회담은 그렇게 큰 관심 없다고. 남북끼리 잘 문제 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주장하는 게 우리 민족끼리라는 거죠. 네. 미국은 숟가락 얹지 말라 이거는. 숟가락 얹지 말라. 그러니까요. 상황 인식이 좀 다릅니다. 그죠? 네. 예.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긴 바뀌었겠죠? 이전보다는 많이 바뀌었죠. 어쨌든 뭐 폼페이오가 이제 그 북한에 왔다 갔고 북한 주민들이 미국의 한국인을 이제 풀어준 거는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건 잘 한국계 모르고. 미국인 모르는데 얘기를 하니까 그 정도로 갔으면 사이가 좋아지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대내용 뉴스와 대외용 뉴스가 따로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네. 따로 있다 보니까 여하간 그 미국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좋아졌다. 그래서 그 노동신문 같은 데 보면 트럼프에 대해서도 정식 명칭을 불러주더라고요. 미 합중국 대통령 뭐. 네. 예전에는 그냥 정신병자라고 트럼프 물으면 그 정신병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는 최근에 없습니다. 네. 그게 뭐 그런 이야기는 미국 내에서도 있었으니까요. 예. 불안정하다 정신이. 네. 예.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덕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니까요. 열릴 것 같으니까요. 네. 어쨌든 요거 이제 제가 알려드립니다. 북한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더 높이 친다. 그렇죠. 예. 그래서 2차 남북 정상회담도 굉장히 큰 뉴스가 됐겠어요. 네. 야, 북한에서. 아마도요. 예. 자, 그러면 그래서 미국은 가장 나쁜 승량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북한 매체들이 수시때때로 네. 예. 비난을 많이 하죠. 비난 성명을 많이 내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본이 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 법한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우선 일본에 대해서 이제 평균적인 인식은 어떻습니까? 미국 다음으로 나쁜 나라?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때 공부를 하게 되면요, 네. 펜촉 있잖아요. 네. 이렇게 거기에다가 미국랑 끼고 일본랑 끼고 그러고 공부해요. 이렇게 끼고 죽이는 그런 심정으로 공부하라는 거죠. 학교에 가면 그런 네 선선아들이 좀 많고요. 그만큼 인식이 일본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쪽발이 이런 얘기가 좀 많은데요. 그건 남북이 그렇게 다 불렀군요. 예. 그러니까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만. 네, 예. 일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 말이 이제 처음에는 몰라서 무슨 말인 줄 몰라서 인식을 못했었는데 고노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욕이죠, 욕. 예. 네, 그거 찾아보니까 예. 네,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간사하고 계략이 많은 나라, 36년간 우리나라 자원을 훔쳐간 나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화를 저번에 하다가 이제 일본하고 미국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북한 주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승냥이의 간교한 계략에 속지 말고 여우가 눈물 쩔쩔 짠다고 동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승냥이는 미국일 거고 여우는 일본일 거지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냥이 여우 딱 하면 다 나라가 딱 나오는 거죠. 네. 네. 일본을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수교를 하지도 않은 나라고 그렇죠. 일제시대 보상도 하지 않은 나라고 간교하다고 생각한다. 네. 족발이에서 나온 말이죠. 예, 족발이. 왜냐하면 이게 개다 신발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네. 그거 거기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방송 용어는 아닌다만 일본은 북한에서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네. 간교한 나라다. 반성이 없다. 그죠. 사실 북한은 그런 거 했잖아요. 이제 일본 잔재를 청산을 했거든요. 이제 해방되고. 네. 그래서 일본하고 연관된 모든 거는 다 청산을 했었어요.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 이제 남쪽에서는 독립운동으로 많이 표현하고 북쪽에서는 항일운동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렇게 한일운동, 독립운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그렇죠. 평가하고 네. 지금도 그 뿌리들, 그 후손들도 대우를 받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하고 그건 정반대 상황입니다. 남쪽에서는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3대가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예. 그 친일은 부자가 되고. 예. 독립운동한 사람 망하고. 네, 망했다고. 남쪽에서는 그건 부끄러운 역사고요. 적어도 그 대목에 있어서는 북한에서는 항일운동한 분들이 그렇죠. 네. 굉장히 인정받고 가장 좋은 집을 얻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도. 네. 예. 그 자손들도 계속 그렇죠. 대우를 받고. 그게 정상이죠, 사실은. 그 대목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더더욱 일본에 대해서 반감을 계속 유지하고 그렇죠. 있다. 예.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이 경제가 발전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도 그랬었는데 일제가 인기 있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연히죠. 아마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네. 결혼을 하는 집에서 본산재 하나를 가지고 가면 본산재가 일본 네. 제품이죠. 본산재 하나가 있다면 그 집은 잘 사는 집이라고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건 전 세계에 그랬습니다. 네. 소니 제가 그러면. 요 몇 년 전까지 이제 북한 시장의 그 추이를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일본산이 지금도 팔리고 있는데요. 한국산 다음에 아직까지 일본산이더라고요. 한국산 인기. 한국산은 네. 대체됐군요 이제. 네. 물어도 안 보고 한국산은 1등인 거죠. 아하. 한국산 인기 있는 제품 뭡니까? 예를 들면 가전제품 같은 거? 제가 최근에 이제 전화를 하다 보면 믹서기. 믹서기요? 네. 왜요? 믹서기 대부분 주민들이 다 장사를 하고요. 건강식품도 저희 믹서기 갈아서 이제 음료를 만들어 먹잖아요. 아하. 네, 그런 것도 하고요. 주방에서 마늘 이제 갈아서 하는 것도 믹서기를 사용하고 되게 이제 다양하게 하고요. 제가 얼마 전 엊그제예요. 이제 전화를 하는데 진공 포장기라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진공 포장기? 네, 진공 포장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면서 핸드폰 2개니까 다른 핸드폰으로 진공 포장기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비닐 그렇죠, 봉지, 그렇죠. 네, 그걸 하는데 자기가 그거 지금 한국 걸 쓰고 있는데 몇 년 되니까 어디가 고장인지 지금 고장나서 못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딸 보고 물어봤는데 엄마 나도 장사하려고 집에 하나 자그마한 거 있을 거야. 아하. 네. 장마당에서 장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네. 물건을 진공 포장기, 한국산 진공 포장기. 네. 이거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네요. 믹서기도 그렇고. 네. 어쨌든 이제 일본 제품이 인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한국 제품이 대체했다. 대체됐죠, 이제는. 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에 대한 그 북한의 인식. 중국은요. 네. 북한 주민들 인식에 없을 때마다 중국 도움으로 살았잖아요. 예. 네, 뭐가 없을 때도 중국에서 뭘 예. 가져다 먹었고 이랬는데 제일 가장 위험한 게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져다는 먹었지만. 필요는 한데. 네. 예, 필요는 한데 가장 위험한 게 중국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다른 내륙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국경 지역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했냐면 동북 삼성이 다 우리 땅인데 예전에 뺏겼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쟤네들이 우리를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물건을 보낼 때는 뭐 철강석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쌀값을 보내는데 쟤네는 우리한테 사료를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료를 준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쌀을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에 뭔가를 대체 물건을 보내는데 뭐 철강이면 철강, 뭐 원목이면 원목 이런 걸 보내는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쭉정이 옥수수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쌀을 사려고 한 건데 저기서는 쌀이 아니라 그 가축들이나 먹을 사료 그렇죠. 정도로밖에 안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무역 대방들도 생각에 이만한 거 줄 거라고 가격을 최소 이렇게 보내는데 국제시장 가격은 어느 정도 다 알잖아요. 무역하는 사람들은. 근데 실질적으로 받은 거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중국산 물건이 북한 주민들 속에 많이 퍼져 있는데 정말 최하위. 다시 봉제를 해야 입을 수 있는 그런 게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네는 우리를 통일이 되길 바라지도 않거니와 38선이나 뭐 이런 게 위험한 게 아니라 북중 국경이 위험하다는 거죠. 오히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균적인 북한 주민들 생각이니까. 그렇죠. 가장 가까이 있고 경제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북한, 중국은 짐승이 뭡니까? 띠놈을 돼지라고 하거든요. 똥돼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돼지요? 네. 왜 돼지라고 부르죠? 어쨌든 많이, 그러니까 나라도 땅덩어리가 큰데도 좀 원인이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많이 우리 조선한테서 많이 가져간다는 그런. 욕심 많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짐승에 비유할 때. 네, 그래서 중국 사람하고 망할 때, 야, 이 돼지 새끼 같은 놈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방송 용어가 아직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네. 하여튼 북한에서 그렇다고요. 예. 평균적인 인식이 그렇다. 네. 믿어서는 안 된다. 네. 절대. 그리고 아마 권력계층에서 하는 강연제강이라든가 당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그 강연제강이 따로 나옵니다. 네. 예, 간부강연회에서는 아마 그런 것도 저희 있을 때도 2004년, 2005년 이럴 때 간부강연회에 가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믿을 수 없는 나라 중국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쨌든 38선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대치 상태라고 해도 그렇지만 중국은 철저하게 믿으면 안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재밌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강민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